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3세대 3나노 초격차 기술의 TSMC, 반토막. 3. 인리를 대체하겠다는 팩이 드러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애플이 중국과 유달리 친분이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애플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거점을 갖고 있는 매장에서 철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애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애플보다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현재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위기에 직면하며 매장 철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업계의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애플과 삼성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향후 동향은 IT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 로붕우. 중국인들이 애플의 현 CEO 팀 쿡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친구보다 더 나아간 단계를 의미하는 오랜 친구는 중국인이 각별한 애정을 보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글로벌 CEO들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별히 애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 CEO는 단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팀 쿡은 자주 중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로 팀 쿡은 오랜 친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국인이 되었죠. 알고 보니 중국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중국을 위해 애플이 엄청난 돈을 비밀리에 투자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진 이 소식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2016년 중국을 방문한 팀 쿡은 2,750억 달러, 한화로 약 323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5년의 계약 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팀 쿡과 애플 고위 관계자가 중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접촉. 애플페이는 물론이고 앱스토어에서도 애플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은 것이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 분량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나치게 중국 정부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애플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난 홍콩 민주화 운동 시기 때도 애플은 중국 정부 편을 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던 시기, 경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지지자는 비밀리에 홍콩맵 라이브, HK맵 라이브라는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홍콩 경찰들이 어디에 출몰하는지 알려주는 앱이었죠. 그러나 애플은 공공의 안전 위협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홍콩맵 라이브를 애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홍콩맵 라이브를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가 비판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애플이 중국 정부에 충실한 개가 되었다는 비난이 속출했죠. 하지만 애플은 홍콩맵 라이브 삭제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고, 압도적인 시장 위치로 반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뒤에는 중국 시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콤했던 중국 돈을 애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팀 쿡 CEO가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며 인연을 이어갔죠. 그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번이 넘도록 중국 출장을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중국 지역 정부의 당 서기들과 만나며 애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상하이의 시의원의 서기는 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이자 가장 인상 깊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로 중국 전통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공급망에서도 스티브 잡스 시절 논외로 여겼던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해 전면적인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애플 R&D 센터를 지었고, 이어 상하이와 수저우도 지을 예정이죠. 애플 생산 라인을 중국 해안 도시로 옮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올랐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시가총액 2조 8,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애플이 시가총액 3조를 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기에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이 있어도 애플은 꿋꿋하게 중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 정부의 비난을 감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중국과 가깝게 지냈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여러 번 경고를 남겼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는 애플을 봐줄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걸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 판결,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이폰 유저들은 앱을 이용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무조건 이용해야만 합니다. 결제 역시도 애플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고, 독점적 위치를 누린 애플은 앱에 과중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게임사인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행위를 반독점 행위라 비난, 법원에 진정을 넣었고 오랜 실랑이 끝에 미 법원은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반독점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았죠. 미국 연방법원 역시 한국의 판결에 동의하며 애플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애플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미국은 애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반독점법이라는 칼을 꺼내들며 애플을 향해 위협한 것입니다. 미국 법 체계에서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 조항으로 전통적으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어떤 기업도 한순간에 여러 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이 반독점법에 의해 희생된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들을 흡수 합병한 끝에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유와 상관없는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스탠더드 오일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반독점법을 발동해 스탠더드 오일에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며 강력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방송산업을 독점했던 MBC도 반독점법의 철퇴에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지 않아도 IT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미국 정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애플을 곱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독점을 견제하는 판결 역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면 애플은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독점법에 걸린다면 애플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로 쪼개져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애플 견제에 나서며 애플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의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악용, 경쟁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경쟁 구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독점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액만 따져보면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애플은 당연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애플의 독점에 호의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애플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반면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애플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협의를 마쳤죠. 테일러시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요.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삼성전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 연방의회도 반도체 관련 법을 통해 보조금 혜택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존 코닌 상원의원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테일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친 것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미국 내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생산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대되는 행보를 보였죠.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 향후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은 물론 투자를 늘리게 되었죠. 경쟁자인 애플은 중국과 가까이 한 탓에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난 상태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게 되어 격차를 좁히고 있죠. 향후 애플이 분해될 경우 삼성은 단숨에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애플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의 돈을 잊지 못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타기 바라며 IT 업계에서 애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SM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든 3나노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TSMC의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삼성이 완전한 시장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역이용하고 소부장을 국산화하며 중국과 대만의 몸쪽 깊숙이 들어가는 묵직한 훅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완전히 물살을 탄 삼성은 이제 심지어 세계 1위 독점 기업의 아성까지 깨뜨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근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TSMC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따라 만든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무늬만 3나노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가 국제전자소자학회 IEDM 20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3나노 기반 SRAM은 이전 제품 대비 공정 미세화에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3나노 1세대 N3 공정에서 생산된 SRAM은 반도체 셀 면적이 5나노 기반 칩 대비 불과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N3이 제품과 비교하면 아예 면적이 동일하죠. 위키칩은 255mm 위다이 크기에서 SRAM 27.6% 면적을 차지하는 칩을 3나노와 5나노로 각각 제작했을 때를 가정해서 SRAM의 비중을 비교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적용하면 다이 크기는 44mm 이로 SRAM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5나노로 만들었을 때 SRAM의 비중은 22.5%로 3나노로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데요. 결국 SRAM의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TSMC의 3나노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위키칩의 결론입니다. TSMC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SRAM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보된 N3S 공정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N3S 칩은 2024년에야 생산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TSMC의 3나노 공정은 5나노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TSMC는 수율 문제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9월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4분기 말로 미뤄졌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화 논란까지 겹치며 TSMC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경쟁력을 잃는 사이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여러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와 퀄컴, IBM, 바이두 등을 3나노 고객으로 확보했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베스터스 포럼 2022에서는 파운드리 고객 수를 2027년까지 5.5배 이상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비단 대만 TSMC의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역시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세관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3억 705만 달러, 한화 약 1조 6,7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무려 36.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정책으로 14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의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수출도 제한했죠. 이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3억 4,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본 장비는 40% 감소한 6억 8,700만 달러, 한국 장비는 50% 줄어든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11월 반도체 수입도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내수 부진과 선진국 주문 감소로 침체가 겹치면서 작년 11월 대비 27.2% 줄어든 3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띄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 오너 백인이 총자산이 3할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이지웨이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올해 총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숫자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재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동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규제에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전까지 중국은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 145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규제 이후 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3 회계연도에 매출 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죠. 램리서치는 규제 발표 직후 내년 매출이 20억 더부터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LA도 12월로 끝나는 현 분기에만 매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장비업체 보유국들한테도 규제 동참을 요구했고 이들은 뻔히 보이는 역풍을 함께 입을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미국의 방침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주기로 했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라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각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악재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략은 바로 한국의 특기, 국산화인데요. 한국 반도체의 수건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소위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는 판로만 제외하면 중국과 엮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칩 4동맹에 참여하면서 내걸은 선제 조건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이었는데요. 이를 동해 중국으로의 판로는 여전히 확보해둔 상태로 제재만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의 또 다른 효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좋은 예시인데요.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웨이퍼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원료인 네온가스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 우크라이나는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네온가스의 가격은 즉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쯤에는 그 수준이 극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배나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그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국외에서의 리스크로 수요가 생기자 빠르게 생산성을 갖추고 발주처를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동해 6월 톤당 290만 9천 달러에 달했던 네온가스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10월, 9월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77만 6,600달러까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반도체 업계는 소부장 중 가장 허들이 높은 장비의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단 몇 군데의 유니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중소규모 소부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점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국산화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비인데요. 이 노광 장비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쏴서 3나노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EUV 기술은 ASML이 사실상 시장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공정에 기업의 운명을 건 삼성의 입장에서는 EUV 기술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TSMC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죠. 독점 시장을 쥐고 있는 만큼 ASML 제-EUV 장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델에 따라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도 연간 50터부터 60대 수준이라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끼리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비 수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소부장 기업 이솔,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EUV 기술의 획득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세메스가 개발한 EUV용 트랙 장비는 퀄 테스트의 통과에 내년쯤 양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마스크 리뷰 설비 역시 이솔의 주도하에 상용화의 성공에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졸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상황. 머릿수와 저가 공세로 잠시 우위를 가져갔던 중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술을 가진 한국에 다시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선택받는 법이죠. 한국 기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대신 미납금 8천억 원을 대신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니에선 있을 수 없는 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니 언론들은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인니는 KF-21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면서 분담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이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선택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니 매체는 한국이 폴란드를 끌어들이는 건 자유지만 인니가 갖고 있는 공동개발권을 함부로 빼앗아선 안 된다며 인니 조종사들이 KF-21을 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KF-21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인니 언론들은 현재 미납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한국에게만 탓을 돌리며 눈속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니에서 또 하나의 뒤통수가 나와 이제는 정말 인니를 봐줘선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인니가 최근 또 다른 한국과의 협력 사업인 잠수함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끌어왔던 잠수함 사업에서 마침내 인니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앞서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인니는 14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니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E 1400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마저도 계약 체결 이후 3년 넘게 표류 중이었는데 올해 초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니는 2차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다시 답보 상태로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와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해지하고 프랑스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군사 매체 제임스보드에 따르면 최근 인니 국방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2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형 재래식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도 남는 큰 돈이라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DSM 2400 2차 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가 프랑스와 독일과 접촉하면서 잠수함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성능 잠수함을 보유한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DSM 2400 잠수함은 인니 PT-8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니 해군 측에 인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인니가 뒤통수를 치고 만 겁니다. 이로써 아무런 문제 없는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 비용을 괜히 트집 잡던 인니의 행태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어 안타깝게도 KF-21 미납금을 미뤄야 한다던 인니에게 또다시 막대한 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쯤 되면 인니와 맺은 방산협력을 모두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미납금을 안 내던 인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갑자기 구입하는 등 비싼 전투기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인니 국방부는 올해 2월 1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즉 빚을 내서 프랑스의 신형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2026년에 신형 라팔 전투기 6대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인니에선 라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미국의 F-15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인니 공군 관계자들이 미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확정 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인니가 미루고 있는 분담금을 대신 내고 KF-21 공동개발에 뛰어들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만 찾고 여전히 돈은 내지 않는 인니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인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인니를 대체할 국가들이 많기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우조선해 양을 비롯해 HD 현대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의 특수선 건조와 창정비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대체 등 해군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000톤 이상급 잠수함을 8터부터 12척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만 25조 원, 후속 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80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도산 한창 5급과 일본 모델로 일본 잠수함과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여러모로 우리가 다 이긴 싸움입니다.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의 경우 이미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입증됐으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세계 유일의 모델이라는 강점을 지닙니다. 또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호세리자람을 인도하고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의 경우 놀랍게도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인 에어는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서 일한 최초의 인사로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이름을 받았고 경기도 평택시도 그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에어 대장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사실 캐나다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동남아에서도 한국산 방산에 미쳐있는 국가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필리핀이 2400T급 연안경비함 6척에 한화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 CMS를 장착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2,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2,400톤급의 필리핀 연안 경비함 6척에 우리 기술이 또다시 장착되는 겁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 무장 통신체계를 통합해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적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화 시스템은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표준 통신체계인 전술 데이터 링크도 함께 수출하기로 했는데 필리핀과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만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하나시스템은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CMS를 공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필리핀 초계함 2척의 국산 전투체계를 수출한 데 이어 2017년 수주한 2600T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의 전투체계 사업과 2019년 3척의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필리핀 해군에만 4번째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함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한국의 전투체계 기술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투체계야말로 고도의 기술로 꼽히는 전략기술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한국 말곤 신뢰할 기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사업 진행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 7일 예정된 해양방위산업 전시회 마덱스가 다가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산 무기체계들의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차세대 전투함 KDDX 위 성능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차세대 함정 KDDX는 CIWS2 근접 방어 시스템이 2기로 함수에 추가로 설치되고 헬기를 수납하는 데 쓰이는 셔터문이 2개로 나뉜 게 공개되는 등 최신 디자인이 공개되며 기술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방사청은 6,700억 원을 투입해 해군과 범상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해군 전투력 상승을 위한 핵심 병기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해군 및 범상어 모두 작년 1차 양산을 통해 품질 인증 사격 시험과 야전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력화를 마무리했지만 2차 양산을 통해 공격 능력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함정에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2, 장보고 2에 탑재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근접 방어 능력과 원거리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땅을 치고 인리가 후회할 한국의 가능성이 손을 잡지 높아 않은 보이는데요. 단호한 이제는 태도를 정말 보여야 인리화에 할 때인 방산협력에도 싶습니다.